네,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결정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6시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 방금 들으셨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갈등 사안으로 번지면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이슈큐브에서 이 문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고요. 이호영 변호사가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이런 갈등 사안이 빚어지면 검찰총장이 그 전에 물러나거나 이런 역사들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장관이 배제시킨 거는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겠죠. 네, 법무부 대 검찰의 갈등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최근 말고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최동호 검찰총장 있을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쪽과의 갈등이었었고, 근데 그 갈등마저도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갈 때쯤에 당시에 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번질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과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한 몸이라고 보여질 정도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최근에 이제 양쪽이 좀 분리되는 현상에 더해져서 또 이 여러 가지 갈등 소재들이 쌓이면서 직무 정지를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크게 얘기하면 6가지 혐의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은 밝혔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이제 언론사 사주와 접촉을 한 부분입니다.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만남은 지난 8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도가 됐던 관련 발언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 발언을 잠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당시 그 인사동 주점 사장의 언급이었습니다. 지금 짧게 만나봤는데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의 만남에 대한 그 내용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언급이었는데, 이게 뭐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검사 윤리 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실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검사 윤리 강령을 살펴보면 약간 그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검사 윤리 강령을 보면 일단 15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규정이 하나 있어서 이제 검사가 본인이 이제 취급하는 사건의 그런 이제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8조를 보면은 이제 다른 검사가 이제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직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선 내지 청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검사 윤리강령 위반을 주장하는 여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이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돼서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이런 부적절한 청탁이나 이런 걸 받고 이것을 알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발됐을 당시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과 별도로 만난 게 이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대검 측이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삼성 관련 사건이 아니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 사건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건 관련 대화도 없던 만남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대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좀 의외였던 것이, 지금까지 이 논란은 법무부에서 꺼내기 전에도 언론사들을 통해서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이 홍석현 씨를 만났다, 이거는 계속 전해져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석현 씨 직접 걸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쪽 친척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였던 건데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삼바 내용이 아니라 태블릿 PC 사건이고 그것도 변희재 씨가 음모론적으로 제기를 했었던 내용에 대한 그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왜 삼성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혹은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이 좀 의아하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처음에 법무부에서 발표가 나고 속보가 떴을 때도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관련해서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힐 줄 알았는데 좀 의외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저희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그 언론사 사주를 만난 사안은 사실 국감 때 지적이 됐던 여당 의원을 통해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지금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씨 관련 내용은 나와 있는데 조선일보 사주가 당시 국감 당시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좀 배제가 된 상태로 어제 오후 6시에 발표가 돼서 그 부분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홍석현 씨와의 만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모 인터넷 언론의 기자가 윤석열 지검장이랑 통화를 했던 내용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상 이제 만나지 않았다라고는 윤 총장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윤 총장이 한편으로는 또 내가 그 만남을 했다고 해서 삼성을 봐줬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삼성 관련한 부분들은 빠지고 근데 대신 거꾸로 조선일보 부분은 그만큼의 보도라든지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빠지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추측을 저희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언급한 두 번째 사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라는 그런 혐의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통상적인 어떤 업무 지원 성격이라는 주장도 있어서요. 이번 사안 이건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조금 저도 의외긴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저 정도로 판사들의 성향까지도 이렇게 수집을 한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제 뭐 판사의 어떤 취미나 그다음에 뭐 무리야기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수집을 해서 이것을 반부패 강력부로 지금 전달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뭐 논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사찰로 인한 그런 불법 행위가 성립할 소지는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개인정보라는 것이 그 정보 자체만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러한 정보를 취합해서 종합해 보면 그게 또 별도의 유의미한 다른 정보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닐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오늘 오전에 유상범 의원이죠. 검사 출신이신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바로는 법조인 대관 자료 이런 데 보면은 가족 관계, 취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한 통상적인 업무 지원의 성격이 하나이지 않겠느냐라는 그 주장에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주장을 마찬가지로 펼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검사 세평에 관한 것은 검색을 토대로 그렇게 마련한 자료다라고 해당 검사가 그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찰을 한다거나 뒷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판사를 겪어본 다른 검사들의 평가를 모았다라고 하는 거고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 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 심재철 국장입니다. 당시에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을 때인데 그렇다면 사실 아시다시피 심재철 국장은 검찰 내부의 역학관계에서 윤석열 총장하고는 멀고 추 장관하고는 가깝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부장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건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된 것은 그 무리야기 법관에 관련된 겁니다. 이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사법농단 사건 때 불거졌던 블랙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목록에 나오는 이름들이 무리야기 법관인데 사실 이 리스트가 그렇다면 검찰이 재활용을 한 것이냐 했을 때 사실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그 사법농단 사건의 변호사 측이 저 판사가 무리야기 법관 장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 기피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봐달라라고 요청한 거고 뭐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여기서는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는 일단 덜고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또 가족이 어떻게 되고 취미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시시콜콜한 뭐 그렇게 재판에 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것까지 담았을까 이런 의문은 상식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해당 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것도 각각 한 명씩이었다라고 하는 각각 한 명씩이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취미가 어떻게 되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판사 한 명씩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판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붙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 취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리야기 법관에 대한 분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언급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판사 사찰은 이게 아주 문제점이 많다라는 그 얘기인데 반대로 이런 질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표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을 그러니까 규정을 한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는가라는 설명도 가능한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뒷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저는 좀 그 부분 지적하고 싶었는데 유상범 의원이 이게 한국 법조인대관에 공개되어 있는 이제 정보 뭐 취미, 이용한 가족 관계 이런 거. 그런 것들 수집한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건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개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가공하는 것도 엄연히 정보의 그 수집 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정보라는 것만으로 이게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주요 사건의 재판부의 뒷조사를 과연 왜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이러한 뒷조사를 하고 사찰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런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근거가 어떤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서 공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 파악한 자료들 내지는 정보들 더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권, 감독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인데 이게 당시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 비호를 위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은. 근데 이거를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님?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윤석열 총장이 그 2020년 4월경에 이제 그 채널A 사건,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그 검찰 내부적으로 이제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했다라는 그 의혹이 이제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하겠다. 감찰 개시를 이제 검찰총장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주요 사건에 대한 감찰 같은 경우는 감찰본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의 중간에 보고받거나 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피드백,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2020년 4월에 보고받았던 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개시하겠다라고 하는 감찰본부장의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감찰을 중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당한 지휘권 남용이다. 왜냐하면 이 감찰본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은 검찰총장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근거 규정상을 보면 그 4조 2항에 보면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는 있는데 그 요건이 바로 예. 현저하게 그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부당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발생되고 예. 사건 관계인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강압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진술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 당연히 감찰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찰 개시라는 게 개시만으로 이게 현저하게 부당한 어떤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이것은 지휘권 남용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항마다 이제 그 법무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의혹 제기와 대검의 주장은 다릅니다.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따로 들어볼 텐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대검 감찰본부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추구하는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에게 감찰부장직이 또 열려서 공모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감찰 개시하고 결과만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규정에 합당한 것이긴 하고요. 근데 그렇다면 총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냐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현저하게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에는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검 입장에서는 당시에 수사자문단 소집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그런 의견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애매모호하게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진행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의 의견이 계속해서 좀 대립을 할 것이고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상충될 수도 있는 것은 대검 감찰위원회에 관련해서 운영 규정이 있는데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의혹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예. 그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감찰의 개시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될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까지 들어보고요. 저희가 이제 의혹 제기가 된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제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라고 이제 문자 통보한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게 누구의 지시냐? 그러니까 결국 주장에 따르자면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윤 총장이 누구에게 이 정보를 유출했는가? 또 쟁점이 될 텐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유출 경로가 어떤 것인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법무부가 향후에 어떤 징계 절차라든지 이쪽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검찰 측에서는 그 당시에 감찰 개시를 문자로 예.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에게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한편에서는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찾아가서 대면 보고를 하고 이제 개시를 하는. 왜냐하면 어차피 개시를 할 권한은 감찰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대면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힐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찾아가도 되는데 왜 문자로 통보했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입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의적으로 어느 언론에다가 이 자료를 줘라. 예.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해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예.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윤 총장이 받았다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가 캡처가 돼서 언론에 공개가 됐다면 그것은 뭐 100%윤 총장이 유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이것이 이제 입으로 전해지다가 뭐 법조계 기자가 그 정보를 획득을 해서 보도를 했을 가능성은 또 있는 것이고 이런 예. 유출의 뭐 경로라든지 이게 유출이라고 봐야 될지 그냥 전파라고 봐야 될지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당장의 어떤 법무부가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봐야 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게 이제 국감 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추미애 장관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국감에서 윤 총장은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아보겠다. 저도 지금 기억이 좀 명확하진 않은데 국민 봉사라는 단어는 분명히 쓰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대권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점을 꼽아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의문이네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마도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밝힌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예. 윤석열 총장이 가장 억울해할 대목이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총장의 위엄과 신망을 손상했다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유력한 대선 후보로 예. 계속 이제 여론조사에 나오고 이러면서도 보면은 이러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이걸 묵인 방조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권의 이제 야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이것도 여권은 사실은 뭐 정해진 건 애매하죠. 아니라서. 그래서 유력 대선 예. 후보로 계속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예. 한 2번 정도인가요? 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최근에 뭐 지지율이 거의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예. 더 이상 빼달라는 어떤 이러한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진실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방조했다. 예. 이게 결국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을 한 거고 실제로 국감에서의 그런 발언이 이제 퇴임 후에 예. 어떤 식으로 봉사할지는 좀 고민해보겠다 이런 발언도 결국은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보아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누구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무부의 입장이 이게 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서 네. 당연히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직무상 어떤 그런 정치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규제하는 것이지 예. 이 정도의 어떤 언동을 가지고 이걸 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5번째 사유로 한 것이 예. 보통 이제 법률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들 때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넷째 중요한 할 게 때 앞으로 가고 좀 덜 중요하거나 아래로 아니면 가는데. 그런 거는 뒤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5번째 사유인 이유는 네. 이게 핵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일 평론가는 이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윤 총장에게 비판하는 건 가능해요. 왜 정치 안 하겠다고 선을 명확하게 끊지 않느냐. 네네.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근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윤 총장이 인터넷 용어로 어그로를 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 예. 총장이 어그로를 끄냐 이런 식으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좀 순화해서 말씀시켜 주시면 관심 네. 받고 싶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정치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문장이 드러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면 현직 검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 비슷한 것을 막 표명하는 검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검사의 경우는 뭐 박원순 전 시장 얘기를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좀 추가 가해인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그러면 검사들을 해임하거나 징계하는 사유로 삼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법무부가 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괜한 정치적 중립이 논란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추가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예. 여러 여론조사들을 잘 들여다보면 윤 총장을 여론조사에서 응답한다고 찍은 분들도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진짜 대선 주자로서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예. 근데 공연히 이런 식의 공방들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정치인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일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검 측의 반론은 정치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추미애 장관의 5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대검 감찰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이 총장이 대면 조사 감찰을 방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니 대면 감찰을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어떤 직무 배제 혐의 하나의 원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감찰에 따른 그런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무리한 감찰을 하려다가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좀 대검 측의 입장인 것 같고 예.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감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감찰 규정에 따르면 예. 그 감찰 대상자에 대해서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거기에 협조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어서 예. 이것은 뭐 서면 요구를 감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 감찰하는 감찰관이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해야 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거는 감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감찰 사유가 된다. 예, 예. 그런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건 양쪽의 좀 입장이 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감찰 절차에 나설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면 감찰에 응한다고 하면 당연히 될 테고 예. 이제 서면 조사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찰을 하는 측에서 이것을 안 받아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감찰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쪽의 분위기는 언제든 이게 터질 수 있는 갈등의 폭탄이 터졌다. 이런 반응이 또 주류라고 하고 뭐 이거는 사실 그 이호영 변호사께서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실제 주변에 있는 그 법조인들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제 주위에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또 편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물어봤는데 조금 법조인들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좀 많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이해한다라는 입장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권이나 어쨌든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그 시점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그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이렇게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를. 네. 그런 어떤 일련의 수사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예. 진작에 물러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예. 근데 또 많은 분들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예. 검찰총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법 행위나 이러한 혐의가 보이면은 성역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게 맞고 예.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검찰이 공정한 어떤 그런 수사나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권에서 봤을 땐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래 보일진 모르겠으나 예.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저런 거는. 예. 그래서 총장이 저렇게 하는 것을 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인사를 통해서 예. 총장의 측근들을 날리고 그 다음에 뭐 감찰에 대해서도 직무를 이제 그 보고를 받지 못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예. 그러한 것들을 하다가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거는 예. 지나치게 과한 것이다라는 좀 얘기들도 좀 많이 있어서 예. 저도 야 이거는 진짜 좀 사실관계를 지켜보고 예. 나중에 결국은 법정 싸움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판단에 하고 대해서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냐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희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첫 번째 의혹부터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현직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그런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을 밝힐 리가 있는가,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으로 6가지 사안을 장관이 잘 설명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자의적 해석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6가지 사안의 근거를 평론가께서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현재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명확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늦지 않게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제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 제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늦추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이것이 바람직하다, 예.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과 이것이 룰을 어겼다, 적법하다, 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다른 층위에 있는데 거기에 비춰서는 조금 많은 징계 사유가 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 오늘 한번 다 같이 살펴보기도 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가지 정도만 걸리는 편이에요. 두 가지라면, 네. 첫 번째는 사찰, 판사 사찰 사찰입니다. 사찰이란 단어 자체가 갖는 그런 강력한 어감도 있거니와 예. 진짜 사찰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인 것이고 또 재판부에 대한 자칫하면 길들이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 특히 이제 대검 측이나 검사 측이 빨리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원래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사찰로 과연 결정이 될 거냐 이 부분에 의문이 한 가지 남는 것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이제 검사 윤리 규정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 실제로 일어난 결과 이런 걸 떠나서 검사가 어떤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뭐 언론사 사주라든가 이쪽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자리에서 별일이 없었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예, 예. 이런 원론적인 접근은 타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명확하게 규정 위반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진짜 직무에서 배제돼야 될 이유인가 이것은 조금 유보적이다. 사실 이제 징계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혐의점과 관련된 나름의 해설과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저희 시간 이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윤 총장이 참석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속보들이 좀 엇갈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산회가 됐으니까 그건 이제 뭐 내일로 넘어가든지 이 시점 이후로 넘어가긴 할 텐데요. 앞으로 그러면 윤 총장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가 이 질문이 분명히 남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거는 그냥 뻔한 거예요. 추측이 뻔한 겁니까? 뻔합니다. 뭐냐면은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예.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행정소송. 왜냐하면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한 게 직무 배제거든요. 예. 직무 배제라는 건 하나의 처분입니다. 예.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불복을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 이 행정 처분이 취소가 되는 사유가 뭐냐? 바로 행정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경우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어제 대검에서 입장이 나왔던 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직무배제 명령한 게 위법 부당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법률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면은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고 법원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 및 그다음에 그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네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이 신청? 아니라 집행정지 네네네. 신청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 뻔하고요, 이거는. 예, 예. 그다음에 나아가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직무배제는 궁극적인 처분은 아니고 진짜 처분은 나중에 징계 처분일 거거든요. 예, 예. 그 징계 처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해임이든 면직이든 아니면 정직, 감봉, 견책 예. 이러한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예, 예. 그러면은 결국 법원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느냐. 예, 예.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한 그 직무배제 결정 그다음에 향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징계 처분, 예.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예. 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거고 그게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예. 그 어제 이야기한 그 6가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증거 조사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그런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행위가 인정이 되니 예, 예.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한 직무 배제 결정이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정도 사유만 가지고 징계, 뭐 면직이나 해임을 한 것은 예. 부당하다라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은 예. 어제 한 결정, 예. 그다음에 앞으로 할 징계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절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 행정소송 뭐 재판까지 가는 것까지 멀리 내다봐 주셨는데 가장 가깝게는 징계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또 그 부분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인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청구하고 내가 징계위원장이 되는 거 이게 이게 뭐 문제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예요, 아닌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원래는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검찰총장 당사자가 지금 징계 대상자가 돼버렸으니 예. 이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경우에 지금 징계심사위원회가 그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고 예. 그리고 나머지 검사 2명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위촉하고 추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변호사, 교수 이런 외부 위원조차도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대검 쪽에서 봤을 때 징계위원회는 이건 그냥 거수기로서 그냥 통과 의례가 될 것이고 징계는 이거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결국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저의 이제 그럼 예측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언제 열리는 것이 언제쯤 열리게 될 것이고 그 결론은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좀 규정을 제가 거기까지는 보진 못했는데 네네네. 이제 징계위원회를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면 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징계위원 선임하고 예. 아주 뭐 한 1, 2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거기에서 근데 내부적으로는 좀 격렬한 토론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외부 위원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 외부 위원들이 법무부 장관이랑 다 이야기가 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인지 예. 아니면 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할 것인지 이거는 예.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런 걸 감안하면 징계위원회의 어떤 징계 결정이 빨리 나온다라고 미리 전망을 하시는 전문가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사안이 그만큼 또 중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사안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그 추미애 장관 어제 발표 말미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진상 규명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가 또 있으면 또 추가 징계 사유가 있다면 그럼 또다시 징계위원회가 그 어떤 개별건으로 또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징계위원회가 어차피 빨리 결론을 내리고 산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의 혐의들이 있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지금 물론 법무부 장관이 주로 위촉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지만 예.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뜻에 맞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설령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위원들이 하더라도 예.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엇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예. 대통령 탄핵 심사하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 그런 의미에서는 빨리 결정 날 거다라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추미애 장관은 이 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척 회피 사유가 돼서 예. 본인 아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징계위원장인데 징계위원장의 그 재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요? 이 사안에서? 네, 본인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빠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빠지지 네. 않겠는가라고 이제 전망해 주시는 그리고 거고. 추 장관이 없더라도 회의 자체는 뭐 원활하게 진행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 뭐 그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징계 그 결정 있잖아요, 변호사님. 징계를 결정 내리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감봉이 있을 것이고 정직, 뭐 견책, 정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어떤 수준의 이상의 결론이 내려지면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사안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의 징계가 확정됐다라고 올리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위 뭐 어떤 징계 의결 수위나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징계는 5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징계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징계는 해임. 그다음에 그 아래가 면직, 그다음에 정직, 잠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예. 그다음에 감봉, 견책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어제 들은 그런 6가지가 다 사실인데 뭐 감봉, 견책하지는 않을 테고 예. 아마도 해임 내지는 면직 네. 그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인데 예.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하고 예. 해임을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죠.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뭐 그런 기간이 혹시 기간 같은 것이 있지 않냐라는 예, 질문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 위원회를 언제까지 마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한은 없는데 예. 다만 징계 시효가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예, 또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 같은 경우는 그 3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이런 6가지 혐의들이 있었던 날로부터 예. 3년이 지나면은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시효가 혹시라도 완성되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예. 서두를 것이고요. 예.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건 어차피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툼이 생길 텐데요. 예. 그 경우에는 어떤 징계 사유, 개별적인 징계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실제로 그 징계 사유의 터잡은 징계 처분, 예, 예. 그 징계 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 사유에 비해서 너무 징계가 과하다. 예. 그래도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상 경미한 어떤 그러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해임을 시켜버리면 예. 실제로 이거는 너무 그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정도에 비해서 예. 행정법상 그 비례 원칙에 반하는 예. 과잉된 처분이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그 수위를 좀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나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수위들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 아까 행정소송 얘기까지는 좀 멀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그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7월인가요? 검찰총장의 임기가 윤 총장의 임기가 네, 그렇죠. 7월이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검찰총장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요. 보통 그런 네네네. 경우는 뭐 2, 3주 안에라도 이제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신문기일이 바로 열리고 예. 뭐 한 달 이내에 이제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최종적인 징계 처분이 나왔을 때 이 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최소 몇 개월 이상 끌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취소 소송 중에 이제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예. 더 이상 그 취소 소송을 하는 할 것이 의미가 실익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경우가 예, 생길 예. 수가 있어서 예.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위법 부당한 어떤 그러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서 예. 이제 윤석열 이제 총장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제 소송하는 거겠죠. 네. 그 원고의 어떤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예. 해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 소송의 어떤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시간 두 분 모시기 전에 국회를 잠시 연결했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많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분위기를 평가하신다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정치권이 궁극적인 책임을 많이 져야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 같은 갈등을 결국에 다 포괄해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라든지 내각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될 텐데 어쨌든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갖게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뭐 제대로 어떤 법무장관의 문제가 있다면 통제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네. 여당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직무 배제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것이 진짜로 문제다, 불법 사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의 권한, 여당의 권한으로 윤 총장을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행동들은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국회가 뒤따라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만 또다시 노출이 됐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직무 사상 초유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상황, 징계 절차까지 알아봤고 정치권 분위기까지 저희가 짧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호영 변호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